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정동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도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아이들은 제가 살아있는지 궁금해 해요. 그래서 산 사람이냐고, 이 사람 저기 있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도 뭐,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공부를 했던 시절로 따져보자면, 요때가 가장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라는 건 어머니들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이 시국에도 불구하고 직접 모셔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설명회를 준비를 했고요. 그 앞에 보시면 자료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 학원 굿즈예요. 학원 굿즈. 여기 이제 그 에코백인데요. 여기다 막 정동민 이렇게 쓰면 창피해서 안 갖고 다니시잖아요. 요게 저예요, 요게. 여기 옆에 이렇게 있는데, 혹시 요것조차 창피하시면 가위로 살짝 자르시면 됩니다. 살짝 자르시면 되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뭐,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이렇게 담요, 극세사 담요하고요. 내년도 달력하고, 텀블러하고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요.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자리에 요것만 가져가시고, 요걸 놓고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있어요. 사실은 추운 겨울에 이 교재를 손으로 들고 가시면 얼마나 손시렵고 그러십니까? 들고 가시기 편하시라고 여기다 넣어서 가져가시라고. 굿즈는 제가 더 챙겨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게 중심이 아니고 이 자료집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잘 들으시고 댁에 가서 한 번만 다시 읽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집을 꼭 챙겨가시다 하는 게 먼저 당부의 말씀이고요. 그래도 첫 번째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우리 아이들 때까지는 고교 학점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중3까지는 고교 학점제라는 제도가 아니고 현재 중2 아이들부터 고교 학점제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대전제로 지금부터 이제 수많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먼저 목표는 우리 아이들은 재수를 하면 안 돼요. 한 방에 가는 게 목표. 물론 입시 제도가 바뀌든 안 바뀌든 재수를 안 하는 게 모든 학생들의 목표이긴 하지요. 근데 특히 우리 친구들은 어찌됐든 간에 그 다음 연도에 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를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3년 안에 승부를 봐서 가급적이면 재수를 안 하게끔 만드는 게 일단 대전제입니다. 왜냐하면 고교 학점제가 되면 당연히 입시 제도도 바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지금 현행 체제의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3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갈 수 있을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일목요연하고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앞에 자료집 스프링으로 된 거에 있습니다. 한 장씩 넘겨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입시 전형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입시 전형은 계열별 그리고 학교별 이거에 따라서 약 3,000개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아이가 어떤 전형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아직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지금 현재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제도 자체를 먼저 좀 간략하게 보시자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까지는 수시와 정시 체제를 기본으로 해요. 근데 이제 비중을 보시면 지금 현재 수시 모집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62%를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정원이 100명이라면 12명은 수시로 뽑고요. 정시는 38명 정도를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수시에서 만약에 모집 단위가 다 선발이 안 되면 정시로 2월이 돼요. 그러니까 62명을 뽑아야 되는데 다 못 뽑으면 정시로 2월이 되니까 특히 올해같이 불수능 시험이 엄청 어려웠거든요. 올해 수능이. 뉴스에서 많이 이제 접하셨겠지만 그렇게 되면 2월 되는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4.5 대 5.5 정시로 2월 되는 인원까지 생각을 해보자면 그리고 우리 아이들 때는 수시 비중은 줄어들고 정시 비중은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거의 한 5대 5 혹은 6대 4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시에서의 모집 단위를 보시면 지금 현재로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장 많아요. 58%.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31%. 그러면 수시에서 비중을 줄인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정시에서 더 많은 선발 인원을 볼 것이고, 논술은 전체로 봤을 때 4% 정도. 그리고 실기, 특기자 전형이 있잖아요. 예체능, 이런 곳은 7%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아이는 어디에 잘 맞을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이거는 내신 성적이 최우선이죠. 이것만 봐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가장 간단한 전형이에요. 어떤 아이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많이 합격을 하냐 하면요. 각 학교에 그 아이들 있죠, 왜? 걔 있잖아요, 왜 걔? 귀인중학교의 걔. 평촌중학교의 걔. 걔가 우리 애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다른 애 얼굴이 떠오르는 게 참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 학교의 그 아이, 전국 팔도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전교 1, 2등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그냥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서 서울대, 연대, 고대를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곳에 쓰면 됩니다. 잘 살면 됩니다. 그냥 3년 내내 그냥 아름답게 잘 살다가 아름답게 원하는 곳을 지원해서 가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수능 최저 학력을 충족시켜야 하는 대학이 약 60%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은 전교권인데 그 대학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우리 학교는 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탐구에서 최소한 3개 영역에서 2등급은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뭐 영어 2등급이라든지 국어 2등급, 영어 2등급, 탐구 2등급이라든지 이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력 수준이 높은 지역의 아이가 전교 1등이라면 이걸 못 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산간 오지 벽지에도 고등학교는 있잖아요. 전교 1등이니까 최저학력을 통과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합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과별 반영 비율이 대학마다 다른데요. 계열별, 학교별에 따라서 수학 점수를 좀 더 반영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국어 점수를 좀 더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목표 대학을 일단 설정을 하고 내가 어떤 계열을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전체 퍼센트로 보자면 절반 정도, 수시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수도권 상위 대학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꿈꾸는 서연고, 서성한 이런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지균형 위주로만 선발을 해요. 지균형, 지역균형 선발 위주라는 건 뭐냐면은 모집 단위가 작아요. 정말 각 학교의 선자원 정도를 확보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이 한 3등급 정도 나왔다고 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쓸 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신 성적이 3등급이나 4등급 정도라면 반에서 중간 정도 하는 거거든요. 뭐 한 15등? 뭐 이런 정도? 뭐 10몇 등? 그럼 교과 전형을 쓸 수 있죠. 대신에 지하철 마지막보다 더 내려가야 돼요. 4호선의 마지막이 천안인데 거기보다 더 내려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라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그 전교권에 있는 그 아이처럼 공부를 하면 됩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렇죠? 일단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교과 전형이고,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는데 두 번째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원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비중이 엄청 높았습니다. 그리고 수시의 꽃이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어요. 역시 내신이 지금은 가장 중요해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역사는 하지 말아라의 역사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입학사정관 제도 이런 거 있을 때는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때는 자기소개서도 없어요. 자소서도. 그러니까 자꾸 여러 패단이 나타나다 보니까 뭐 수상실적 넣던 것도 넣지 말아라, 공인 어학 성적도 넣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처럼
아주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다양한 활동들을 평가하는 것으로 살아있다면 특목고나 자사고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혹시 여기 특목고나 자사고를 지원해서 갈 학생이 있나요? 손으로 보실까요? 외고나 특목고나 자사고. 아니 뭐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게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왜 손을 안 드십니까? 아직까지도 현행으로 보자면 조금 유리한 정도인데요.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이고, 그 누구를 예를 들 수 없으니까 저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저도 공부를 뭐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제가 도곡국민학교 단대부중 나왔거든요. 그 한티역, 대치동 한티역이라고 있어요. 그 사거리가 제 고향이에요. 그 도곡 넥슬 자리가 제 고향이거든요. 저 때는 한티역이 없었습니다. 그랜드 백화점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었고, 제가 단대부중을 전교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런 애 있잖아요. 왜 100 평균 100 총점 1200 뭐 죄송합니다. 초면에 지나간 역사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 전교 1등 하던 애가 박창범이라고요. 지금도 기억나요. 걔는 저보다 한 과목을 잘했어요. 걔 판사예요. 지금 판사인데 저보다 한 과목을 잘했습니다. 뭘 잘했을까요? 그 친구가 체육을 잘했습니다. 저보다. 체육 실기는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커브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보다 체육을 좀 못해서 전교 2등으로 졸업을 했는데, 그 중3 때 담임 선생님이 저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같은 애는 그냥 살면 돼요. 사실은 거기는 휘문고등학교라든지 뭐 경기고등학교라든지 그때 당시에 강남 8학군에 있는 뭐 단대부고라든지 뭐 이렇게 가면 되는데, 담임 선생님이 딱 부르더니 자, 너는 서울과학고등학교를 갈래? 아니면 대원 외국어고등학교를 갈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아무 생각 없던 애가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면 넌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선택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엄마한테 물어봤죠. 엄마, 담임 선생님이 서울과학고등학교를 갈래? 대원 외고를 갈래?라고 물어보셨어. 그랬더니 너는 의사를 할래? 판검사를 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둘 다 하기 싫은데.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보시더니 너는 피도 무서워하고 벌레도 못 잡고 그런 애가 어떻게 수술하고 하겠어. 그냥 그 외국 간다 해. 그래서 3개월 전에 알았어요. 지원을 하라면서 지원한 거예요. 물론 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지요.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그런 특목고 자사고가 열풍일 때는 내신이 9등급까지 있거든요. 8등급인 애가 고대를 가요. 내신 9등급에서 8등급인 애가 연고대를 갑니다. 학생부가 40페이지가 넘어요. 이 각종 활동력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걸 일반고에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캄보디아 가서 의료봉사를 3개월을 하고 뭐 이런 거 겨울방학 때 캄보디아 가서 의료봉사를 3개월을 하고 왔대요. 일반고 아이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는 캄보디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학교 선생이었었거든요. 외고 교사였어요. 제가 대원외고 모교로 교생 실습 갔다가 바로 이제 선생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뭐 어떻게든 만들어 줍니다. 그때 당시에는 넌 뭐 이렇게 없냐? 뭐 없냐? 혹은 뭐 나중에 학원가에 나왔어도 너 뭐 없어? 그랬더니 반장을 했대요. 그럼 그때 당시에 반장을 했어? 그럼 내가 널 21세기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만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써주면 됩니다. 막 넣어서. 아니면 뭐 없니? 동아리 회장을 했대요. 네가 동아리 장이었어? 기장이었대요. 그렇게. 너는 모든 갈등과 분쟁의 조정자로 만들어줄게. 무슨 동아리는 그렇게 무슨 전쟁터도 아니고 뭐 이렇게 갈등이 많고 분쟁이 많은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뭘 넣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온리 내신밖에 없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그리고 자기소개서조차도 이게 되게 웃기는 게요. 학생부 전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얼만큼 교과 생활, 학교에서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을 열심히 했는지를 증빙하는 건데, 자기 소개서조차도 못 쓰게 해놨으니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학생부가 들어가긴 하는데 여기가 중요한 게 일반고하고 특목 자사고의 경우 0.8 정도의 등급 차이로 환산을 한다. 이게 뭐냐면은 예전보다는 덜 하지만
요즘에도 일반고의 내신 등급과 특목고나 자사고의 내신 등급 좀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고에서 1등급인 아이와 특목 자사고에서 3등급 혹은 3.5등급 정도를 같게 본다는 거예요. 사실상 약간의 고교 등급제는 살아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눈에 띄는 수상 경력이나 이런 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학생부에서 이걸 잘 관리하고 정리를 하고 하는 게 중요한데 고등학교 3년 내내 대학은 어떤 아이를 평가를 높게 하냐면요. 일관성을 높이 평가해요. 일단 일관성.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고1 때는 아나운서가 된다 그랬다가 고2 때는 야구 선수를 한다 그랬다가 고3 때는 갑자기 영어 교사를 하겠대요.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를 들면 영어 교사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고2 때도 영어 교사, 고3 때도 영어 교사. 일관되게 이 아이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학과나 계열을 위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는가. 내신 성적도 학생부 성적도요. 고1 때 학생부 성적이 20% 반영돼요. 고2 때 학생부 성적이 40%가 반영이 돼요. 고3 때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게 40%예요.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일관되게 자신의 꿈을 향해서 나아간 다양한 활동들과 그다음에 영어 교사다라고 한다면 영어 관련된 교과 내용은 계속해서 성적이 향상이 돼야 돼요. 아니면 계속 상위권을 유지했든가. 그리고 영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했고 이 아이가 점점 성적이 향상된 거를 높이 평가하겠죠. 뭐 상식적으로 높이 평가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뭐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애는. 여기서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은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등학교 때 바꿔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자신이 대학을 가려고 결정을 했다면 원하는 계열이나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일관되게 추구해야 돼요. 자꾸 바뀌는 건 어릴 때예요. 어릴 때. 초등학생 때나 매번 달라지는 거고 제 아들이 중학교 1학년입니다. 평촌중학교 1학년이에요. 뭐 고향이 강남이지 집이 강남은 아니에요. 저도 뭐 대치동 사는 줄 아시는데 빨리 저도 낙향하고 싶어요. 제 고향으로. 근데 제가 평촌중학교 1학년인데요. 계속 바뀌었죠. 너 뭐 하고 싶어? 그랬더니 뭐 야구선수 하고 싶다 그랬다가 뭐 하고 싶다 그랬다가 요즘에 엊그저께 너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고독한 예술가가 되고 싶대요. 막 기타 치고 막 그래요. 그 모습을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나는 왜 여태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나? 내가 여태까지 아이들을 대학을 이렇게 많이 보냈는데 이 아이는 왜 이러고 있을까? 왜냐하면 고독한 예술가라 하면 다른 말로 백수죠.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 유튜브 보면서 기타 튕기고 있는데 아주 우라통이 터져서 죽겠습니다. 그럴 나이예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안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여기까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일희 일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면 10번이에요, 10번. 근데 분명히 또 그러세요. 고1 올라가서 중간고사 한 번 봤어요. 그럼 전체 몇 %인가요? 고1 전체 성적이 20%라니까요. 고1 중간고사 하나 망쳤어요. 그럼 몇 % 망친 거예요? 5%예요, 5%. 95%가 남아있어요. 근데 고1 중간고사 하나 망쳤다고 너는 이런 건 안 되겠다. 이래버리면 나머지 95%는 안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그럴 수 있죠. 격려해줘야죠. 고1 중간고사를 망쳤어요. 아, 너는 나중에 높이 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많이 다운시켜놓은 거로구나. 갈 엄청나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전체 성적하고 고3 1학기 중간고사하고 맞먹어요. 고등학교 1학년 전체 내신 성적을 망쳤다 하더라도 80%가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공부를 더 하고 더 많이 하고 점점 향상되는 모습과 일관성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이걸 고려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특히. 그렇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보고서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자신이 활동한 내용들을 끊임없이 기록해놔야 돼요. 그렇죠? 나중에 면접 같은 것들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서 증빙해야 되니까. 자, 수도권 상위 대학의 경우는 수시 전체 인원의 약 45%를 종합전형으로 뽑을 것이고요. 그렇게 일관되게 아이가 발전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렇죠? 어쨌든 내신 성적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논술 전형을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면 너 국어 논술 학원이니까 국어에다가 논술까지 더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논술은 미리 준비했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준비할 게 아니고 그 전에 훨씬 전에부터 준비가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논술 전형을 쓰는 아이들은 여기 보시면 내신이 3등급에서 6등급, 즉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아이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 전교권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대부분. 학생부 종합 전형 그러면 그것보다는 안 되지만 다양한 활동 같은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내신 3등급, 4등급 받으면 일반고에서 어디 가야 된다 그랬죠? 천안권 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서울 소재 상위권에 있는 대학을 어떻게 해서든 수시 때 지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논술 전형이에요. 그리고 전체 모집 인원의 4%가 논술 전형인데 수도권 상위 대학에서는 약 20%예요.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같은 높은 대학들은 선발 인원의 20% 정도를 논술 전형으로 뽑아요. 아직도. 생각보다 인원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안 써요. 너무 경쟁률이 높으니까. 80대 1, 뭐 90몇 대 1,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지난주 목요일날 수능이었잖아요. 이번 주말에 외대, 경희대 시험 많이 봤거든요. 이번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막상 가서 보면 100명이 들어와야 되는 대학교 강의실에 20, 30명밖에 없어요. 가채점 해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최저가. 그럼 거기 뭐하러 가겠어요. 원서 접수는 9월 달에 하거든요. 미리 써놓은 거예요. 근데 수능을 망쳤어요. 그럼 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허수가 엄청 많아요. 만약에 논술 전형을 지원을 해놨어요. 근데 애가 수능 최저를 통과했어요. 그럼 한 70%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막상 가서 보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언제 근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언제 그래서 아이들이 오냐 하면은 해볼 거 다 해보고 와요. 학생부 교과, 종합, 정시 다 해볼 거 하다가 전 도저히 지방대 못 가겠어요. 그러면서 3학년 1학기까지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에 와요. 논술 전형 준비하겠다고. 그럼 3개월 남거든요. 3, 4개월. 없습니다. 그런 거는. 3, 4개월 만에 논술이 완성돼서 합격한 사례는 없습니다. 여기 한국외대 본캠 들어간 애 있거든요. 작년에. 일반고, 애고 내신이 4.8이에요. 그리고 모의고사가 4244 나오던 애예요. 수능에서 3233 나왔어요. 붙었죠. 얘는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한 애예요. 1년 이상. 일주일에 2시간 혹은 3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논술을 썼던 친구예요. 고3 여름 때 오면 그냥 제가 산소호흡기 달아주는 거예요. 산소호흡기. 그래, 살려는 줄게. 이렇게. 친구할 수가 없어요. 말기라. 그렇다고 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그렇게 해서 합격한 사례는 없고 만약에 2학년 때까지 내신 성적이 잘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 아이가 3학년 때 갑자기 성적이 오를 가능성은 그렇게 드물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전교 1등을 할 수 없어요. 그럼 그 기존의 전교 1등은
놀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때까지 성적을 보다가 만약에 뭔가 하나의 기회를 잡았다 그럼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이과는 이과로 갈 거면 수리논술 쪽으로, 인문계로 갈 거면 인문논술 쪽으로 미리 1년 정도는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럼 또 하나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기회를 살릴 수가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생각보다 수도권 상위대학에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적진 않아요. 자, 그리고 뭐 우리 아이들은 이거라고 봅니다. 저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어찌됐든 간에 선발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될 것 같은 건 정시 전형이에요. 지금 현재 중3 아이들이 나중에 대입을 볼 때는 수시 모집의 비중을 계속 낮춰가는 상태고 정시의 비중은 높아질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6대4 정도로 봅니다. 정시에서 한 60% 이상은 선발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교육의 어떤 기조니까요. 지금 너무나도 패단이 많았었기 때문에 결국은 객관적인 시험은 수능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논술 전형이든 뭐는 통과해야 돼요. 최저 학력 기준은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면 수능 공부는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시를 중심으로 하되 정시를 중심으로 두되 나머지 기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가는 거지. 얘를 버리고 수시에만 올인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평가 과목을 제외한 300점의 경은 공평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시면 여태까지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중간고사 한 3주 열심히 공부해요. 불타올라요. 파이어. 막 건드리지 마. 너가 뭐 시험 기간이야. 여기저기 학원 다니면서 막 외우고. 중간고사 끝났어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놀아요. 그러다가 또 기말고사 한 3주 공부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세상이 끝난 듯이 놀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평상시에 수능 공부를 해요. 거기에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내신을 더 하는 거예요. 공부를 더 하는 거죠. 어디에 기본을 두느냐? 얘의 기본 베이스를 두는 거죠. 거기에 내신을 왜 공부하느냐?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나 이런 것들을 기회를 더 살리기 위해서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면 수능형 문제로 내신을 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시험 범위에 있는 작품만 나오는 게 아니고 외부 작품이나 외부 지문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평상시에 수능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신을 잘 볼 수가 없어요. 효도와 관련된 작품이다. 그럼 연관 지문들 막 시험 범위 없는 걸 막 집어넣어요. 그럼 누가 더 시험을 잘 했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정시를 중심으로 다른 것들을 병행해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또 편견을 좀 깨셔야 되는 게 수학과 영어를 높은 등급으로 안정화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씀 진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영어를 끝내야 된다고. 많이 들으셨죠?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어쨌든 중학교 때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한 90점 나올 수 있게끔 끝내야 된다고. 글쎄요, 뭐 중학교 때까지 공부하면 영어가 끝나나요? 전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5살 때부터 7살 때까지 미국 살았습니다. 위스콘신에서 그 미국말로 말을 처음 배웠습니다. 한국에 와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고 출신입니다. 그렇죠? 대학에서 영문학을 부전공했습니다. 아직까지 좀 영어가 어렵던데요. 이게 끝나는 게 있나요? 그리고 올해 수능에서 영어가 되게 어려웠어요. 절대평가라고 해서 90점 넘는 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수학은 높은 등급으로 안정화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 공부를 거꾸로 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너무 선행학습을 많이 해서 그래요. 영어나 수학은 선행학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 공부할 시간이 더 많아야 돼요. 근데 너무 선행학습을 과도하게 시키려고 노력을 하신 거예요. 또 누구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제 얘기를 해보자면 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성문 종합영어 4번 보고 들어갔어요. 수학 실력 정석까지 2번 떼고 들어갔어요. 2번.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자신감이 생기죠. 어머님들은 자부심이 생기고요. 아우, 우리 애 지금 수특까지 다 끝냈잖아. 애를 그렇게 방치하면 어떡해. 애 지금 우리 최선에서 지금 최고반 다녀, 우리 애. 어떡하려 그래, 누구 엄마. 엄마는 자부심이 생기죠. 그럼 애는 나중에 뭐가 생기냐? 자만심이 생겨요. 별로 안 어려워 보이거든요. 실제로 아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자꾸 깨지기 시작해요. 이거 내가 들어본 것 같은데. 자, 제가 수업 시간마다 하는 얘기인데요. 내가 떠드는 건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반드시 내가 2시간을 떠들었으면 넌 그걸 4시간 이상 복습을 해야 된다. 여기에 있는 걸 전달해 줬을 뿐 그걸 자기 거로 만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영어나 수학을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선행학습을 했으면 얘는 고등학교 때 치열하게 자기 걸로 다시 정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다 이거야. 그래서 안 해요. 오히려 선행학습을 많이 했었어야 되는 과목은 국어입니다. 국어. 국어는 무슨 계열을 가든 무슨 과를 가든 어디를 가든 예체능을 가도 무조건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평가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모르는데 다른 과목 어떻게 잘합니까? 그렇죠? 다른 과목에서 문제를 이해를 못해요. 애가. 원점 어디서 뭐 하는 2줄을 못 읽어요. 수학 문제를.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그리고 만약에 초등학생이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읽으면 선행학습인가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번에 들이오리다. 이걸 초등학생이 읽으면 선행학습인가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읽으면 후행학습인가요? 그런 게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영어나 수학에 투자했었던 시간에 반의 반만큼만 국어에다 투자를 했다면, 그래서 선행을 했다면, 여기서 선행은 뭐냐? 독서예요, 독서. 책을 진짜 많이 읽었어야 돼요. 또 억울하시다고 또 그런다고 또. 우리 애 책 진짜 많이 읽었어요. 저희 집에 한번 와보세요. Why? Who? 여기 전집이 벽 하나가 다 우리의 책이에요. 그냥 읽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고3 애들한테 얘기해요. 제 아들 중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우리 아들이랑 똑같다. 걔도 읽을 줄은 안다. 문맹을 벗어난 것과 독해를 한다는 건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님들 때는 국어에 대한 선행학습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침에 신문 와요. 아빠가 신문 보시죠. 우리는 신문 보고, 그렇죠? 유튜브 없어요. 뭐 인터넷 같은 거 없어요. TV 없어요. 책 읽고 싶으면 세계 문학 전집 뽑아서 읽으면 돼요. 그렇죠? 인쇄 매체와 활자 매체가 넘쳐나던 시절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선행학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력에 대해서는 어머님들한테 올해 수능 시험지를 주고 풀어보셔라 하면 어머님들이 더 잘 볼 수 있어요.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다 풀 수 있을 때까지 천천히 시간을 드릴 테니 풀어보세요 하면 다 맞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읽어보면 되니까요. 80분 아니라.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영어나 수학만 잔뜩 공부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부를 덜 해도 되는 건 없어요.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해서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기존의 작년까지 수능은요. 화법, 작문, 문법이 15문제. 독서가 15문제. 독서가 뭐냐 하면은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언어. 다양한 비문학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실용문, 설명문이나 논설문 같은 거예요. 그리고 문학은 15문제였는데 올해부터 바뀐 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봐야 되는 시험은 독서가 17문제예요. 몇 문제 늘었나요? 2문제. 그렇죠? 문학이 17문제예요. 그럼 몇 문제 늘었죠? 2문제. 그리고 선택 과목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문법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언어와 매체로. 그걸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문제가 11개니까 어떻게 됐나요? 줄어들었죠. 그럼 당연히 문제가 늘었으니까 지문의 길이나 지문의 양이 더 늘어났지 않았을까요? 문법 문제는 그냥 각각의 문제들이니까요. 결국은 독해력이 관건인 거예요. 올해 수능에서도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인문지문, 과학지문, 경제지문 이런 거였어요. 경제지문. 그 전 국민을 경제학자로 만드실 건지 도대체 왜 그렇게 매년 경제지문을 내서 어렵게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제가 경제지문 나올 때마다 제 친구한테 풀어보라고 줍니다. 한국은행 다니는 애한테.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나오고 독일 가서 박사까지 따고 온 친구예요. 성택이라고요. 권성택이라고 지금 싱가포르에 출장 갔어요. 근데 걔한테 풀어보라면 고3 애들이 이걸 풀어? 그래요. 어느 정도로 까다롭냐 하면은 시간 내에 풀기 어려워요. 최근 수능은. 제가 보통 수능 시험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푸는데 50분에서 60분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문학 작품은 안 읽어도 되니까요. 다 아는 20년을 넘게 선행을 했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편하죠. 당연히. 근데 아이들한테 그 정도 수준까지는 바라지 않으나 문제는 독해력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나오고 있는 국어 영역인데 사실은 뭐로 가기 위한 초석이냐면은 절대평가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어만 유일하게 상대평가인데요. 저는 국어도 절대평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첫 번째로 보시면 2017년도에 1등급이 92점, 2018년도에 94점, 2019년도에 84점, 2020년 이때가 불수능이었어요. 되게 어려웠어요. 올해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2020년도에 1등급이 91점, 2021년이 88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국어도 1등급 것이 89.8 정도예요. 90점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절대평가로 바뀌어야 되느냐? 학습량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한테. 너무 불쌍해서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영어처럼 국어도 중학교 때 끝내면 되겠구나. 안 끝난다니까요. 자, 시험은 100점 맞으려고 보는 거예요. 90점 넘어야지 그럼 80점대 나와요. 80점 넘어야지 그럼 70점대 나와요. 다 맞으려고 노력했는데 실수로 한두 개 틀려야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평가라고 해서 공부를 덜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절대평가인데 1등 안 해도 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공적기관에서 나라에서 출제하는 시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1등 안 해도 되는 거. 운전면허 필기시험. 그건 1등 하면 되게 창피합니다. 일어나서 박수 쳐주기 때문에. 그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 맞으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국어가 다 맞기가 어려운 이유가 올해 수능 문제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려웠습니다. 원점수 기준으로 합법과 전문이 1등급이 84점, 언매가 82점. 표준 점수가 뭐냐? 각 영역별로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난이도에 따라서 환산한 점수예요. 국어가 표준 점수가 제일 높아요. 국어를 84점 받는 게 수학 90점 받는 거랑 비슷해요. 원점수 기준으로. 그럼 문항을 제가 한번 볼게요. 이게 올해 나온 문제인데 기억, 니은, 디귿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게 가장 쉬운 세부 내용의 이해라고 하는 쉬운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밑줄 친 기억, 니은, 디귿의 문맥적인 뜻만 파악하면 되는. 근데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기억에서는 1번 선택지 광각 카메라를 이용하여 확보한 시야각은 니은에서는 작아지겠군. 2번 니은에서는 기억과 마찬가지로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격자판이 작아 보이겠군. 3번 니은에서는 기억에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에 따른 렌즈의 곡률 변화로 생긴 휘어짐이 보정되었겠군. 이게 지금 뭘 묻고 있는 것 같으세요? 기억과 니은의 뜻 물어보는 건가요?
아니면 기억과 니은의 관계를 물어보는 걸까요? 공통점이나 차이점 같은 걸 물어보는 거죠. 사실은 인과관계를 묻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 이렇게 되겠군. 이거에 따라 이렇게 되겠군. 그쵸? 그럼 이런 15번 같은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기억 갔다가 니은 갔다가 기억 갔다가 니은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확인하고 오고 확인하고 오고 확인하고 오고 확인하고 오고. 이런 문제는 왜 어려운 문제냐? 국어 시험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등급컷이 낮은 이유가 다 못 푸는 애들이 많아서 그래요. 시간 내에 풀기가 너무 힘든 거죠. 80분 내에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자, 또 하지 말아야 될 걸 또 말씀드릴게요. 자꾸 포기해요. 그러면 어차피 저런 문제는 내가 풀 수가 없으니까 5개 틀려도 1등급이니까 이런 문제 빼고 요 문제 빼고 요 문제 빼고 요 문제 빼고 이런 식으로. 수학도 그런 식으로 공부해요. 애들이 나중에 4점짜리 문제 못 빼고 어차피 그거 틀려도 1등급이니까. 그쵸?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아야겠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덜 해서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자꾸 제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에선 빈칸처럼 빼고.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그쵸?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데 그중에 한두 개 틀려야 1등급이 나오는 건데 못 빼고 그럼 나머지 완벽하게 풀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거기서 더 틀리기 때문에 등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더 나쁜 태도가 되면 나중에 고3 때 어떻게 되느냐? 국어, 영어, 탐구에서 2등급을 맞춰서 가야지. 수학은 버려요. 고3 때. 혹은 이과 애들은 수학, 영어, 탐구에서 최저를 맞추고 국어는 안 해야지 그러고 버려요. 그렇게 버릴 거면 좀 어릴 때 버리지. 그쵸? 그 수학을 어렸을 때부터 막 빨간 펜에 구본에 막 과외에 막 뿌리 깊은 나무인지 뭐 썩은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막 거기에 막 인재와 고수인지 뭐 인재가 고수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시한 뭐 수학하고 버스 엄청 태워서 고3 때까지 시켜놨더니 이제 안 하겠대. 그럼 진작하지 말든가. 예? 여태까지 다 해놓고선 공부를 덜 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런 문제 하나씩 다 버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결국은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상대평가는 남들 맞는 거 똑같이 맞고 이런 남들 틀리는 문제에서 한두 개 더 맞으면 돼요. 그럼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남들 틀리는 것도 틀리고 남들 맞는 것도 틀려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남는 게 없죠. 공부를 덜 해서 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더 하면 더 해야 되지.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자, 수능을 잘 보고 싶으면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뭐든 상위권 대학을 노릴수록 필수적인 게 수능 최저 등급을 일단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야 돼요. 각 영역별 2등급 이상,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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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이 나오니 가장 좋은데 그럼 정시로 가든가 아니면 나머지 길이 넓어지겠죠. 아까 공통점이 뭐였죠?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전형의 공통점이 뭐였죠? 최저 등급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문학작품 학습을 통해 통찰력을 강화해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까 제가 내신 시험이 어떻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과서에서만 나온다고 했나요? 아니면 외부 지문이 같이 나온다고 했나요? 그렇죠. 이미 고등학교 내신 시험은 수능화된 지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뭐가 있으면 되느냐? 인사이트가 있으면 돼요. 통찰력. 이번 시험 범위에서 효도와 관련된 부모님 살아실 때 섬기일난 다혈아 이런 시조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 효와 관련된 모든 시조들 다 한번 살펴보고 연관성도 지어보고 할 수 있는 게 그 통찰력이라는 게 어려우면요. 어머니 어머니 때로 하자면 수학 정석책 있잖아요. 그거를 펼치지 않고도 첫 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뭐가 있는지 알고 있으면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 처음부터 어디까지가 뭔가. 그럼 그런 통찰력을 갖고 있으면 그 아이는 성공을 해요. 왜냐? 다른 것들을 엮을 줄 아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어렵죠. 그렇죠? 공부를 잘하면 두 가지가 있으면 되거든요. 두 가지가. 그러면 만약에 인사이트가 없으면 뭐가 있으면 되느냐? 탤런트가 있으면 됩니다. 재능. 그건 없으니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없기 때문에 재능이 모차르트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모차르트를 시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간혹 가다가 1년에 한두 명 정도 찾는 애를 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점수 잘 나오는 애. 모의고사 엄청 빨리 풀어요. 그리고 잘 쓰지도 않아요. 다 풀었어? 다 풀었대요. 채점은 다 맞아요. 그래서 뭐야? 열심히 풀었는데요? 그래요. 재능 있는 애들은 뭐가? 공부가 어렵지 않죠.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타고난 게 있으니까. 그런 건 그냥 재수 없는 겁니다. 그냥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건 그냥 재수 없는 애들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렇다면 이 통찰력을 강화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혼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학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여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앞으로 많이 봐야 되잖아요. 내신 시험 문제 외부 지문 나오는 거 저희 학원 교재에 다 나와요. 그럼 저희 학원 수강생의 어머니 1,800명입니다. 1,800명. 평촌하고 이 과천까지 해서 합치면 1,800명입니다. 그럼 괜히 잘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것까지 제가 드릴 말씀 필요가 없는데, 잘 되는 데는 다 맛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법 소스가 있든, 양념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 비법 재료가 있든, 그거는 도와줄 수가 있어요. 본인이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독해 요령을 숙달할 필요가 있다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올해 해결의 변증법과 관련된 인문 지문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 94년 수능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다뤄뒀던 주제예요. 변증법이 뭐냐 하면은 정반합이에요. 정반합. 짜장면, 짬뽕, 짬짜면. 네, 짬짜면. 짬짜면 그릇 만든 사람은 굉장한 철학적인 어떤 깊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통찰력이 있다면 독서는 이거 몇 년도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것만 있어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연관되는 사상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죠? 표현이 바뀔 뿐이죠. 표현이. 그리고 스타일이 바뀔 뿐이죠. 그러니까 그건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을 갖게 되고 그러면 독해 요령을 잘 가지고 훈련을 하면 돼요. 이것도 학원에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죠. 주어진 시간 내에 시험을 운영하는 거, 아까 제가 다 뭐라 그랬죠? 80분 내에 못 푸는 아이들이 많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매주 실전 훈련도 병행해 줘야 돼요.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내신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모두 보죠, 어머니? 모의고사를 봐요. 전국 모의고사를. 저는 내신 시험 100점 맞은 건 애한테 아무것도 안 줘요. 잘하는 거죠. 진심 어린 박수? 이런 거. 축하해? 이렇게. 그럼 10번 보는 거 중에 한 번 100점 맞았다고? 얼마나 큰일 했다고. 6월 모의고사를 애가 100점 맞아 갖고 왔잖아요. 장학금 줘요. 어렵거든요. 모의고사 100점 맞는 게 쉽습니까, 어머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다음 과정 수강료에서 절반을 장학금으로 줍니다. 성적표 갖고 오면.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주어진 시간 내에 하는 것도 여기서 필요하겠죠. 단기간 완성 이런 거 하는 가시면 안 돼요. 없어요. 그거 운전면허밖에. 단기간 완성될 수 있는 과목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공부도 아니고요. 공부를 덜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없고 국어를 겨울방학 내에 완성시킬 수도 없어요. 논술을 3개월 만에 완성시킬 수도 없고. 공자님께서 논어라는 책을 썼을 때 첫 줄에 학이 시습지면 부력 여로하라 그랬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이 얼마나 기쁘지 않느냐인가. 죽을 때까지 공부했잖아요. 공자도. 물론 그 다음 줄에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덫이 있어서 멀리서 찾아오니 내가 얼마나 기쁘게. 계속 공부하는데 친구야 술 한 병 들고 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살았다 내가. 그래서 술 마시고 그러긴 했었겠으나 완성이 어딨나요? 완성이. 그런 거 없습니다. 계속해서 수능 공부를 하되 내신 때 내신 공부를 더 하는 거예요. 그래야 통찰력이라는 게 생겨요. 통찰력이라는 게 엮을 수 있는 힘이. 저희가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럽니다. 나중에 성공한 친구들을 보면 중간고사 끝났잖아요. 학교 일찍 오잖아요. 아, 내가 오늘 중간고사 끝나고 일찍 왔으니까 시간 많으니까 독서실 가서 수능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그런 저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한 거라니까요. 기말고사 끝난 날, 오늘 일찍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밥 먹고 한 30분 자고 스터디 카페 가서 밀린 수능 공부를 더 해야겠다. 그런 저력이 있어야 가는 겁니다. 메인은 이거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수능,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문에 좀 더 다른 것들에 신경을 썼으니 다시 내 거를 회복해야겠다라고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몇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그렇다면 이제 내신과 관련돼서 한 장 넘겨볼게요. 거의 다 왔어요, 어머님들. 만약 지금부터 따뜻한데, 추운데 있다가 따뜻한데 들어오시면 피곤하고 졸립수는 압니다. 지금 만약에 주무시거나 조시거나 그러면 애가 수능날 좀 잡니다. 지금 주무시면 안 돼요. 지금 주무시면 그 아이는 수능날 잡니다. 엄마 닮아서. 했어요,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커리큘럼을 보세요. 1학년 것만 한번 보세요.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문학관례에 의해 의문의 변동. 2학기 때 문학의 역사, 고전문학, 중세국어 문법 이렇게 들어가요. 1학년 헬이에요, 헬. 여기에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국어를 포기하기 시작하는데 벌써 나오기 시작해요. 고1 1학기 중간고사 때까지는 중학교 때 했던 거에서 어느 정도 비벼볼 수가 있어요. 문법이나 뭐 이런 거니까. 그 고전문학이나 중세 국어 문법이 뭐냐면요, 어머니. 나란말 쌤이 중기에 따라 문자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훈민정음 창제 원리. 중세 때 쓰던 국어 문법. 용비어천가 이런 거 기억나세요? 그쵸? 그리고 고전문학 같은 게 여기서 들어가거든요. 홍진의 묻힌분의 인내 삶이 어떠한가, 옛사람 풍류라 미칠까 못 미칠까. 기억하시죠? 상충고. 그러니까 외국어예요, 외국어. 막 안 쓰던 말들을 이때 배우기 시작해요. 이런 거. 이게 반치음이에요. 즈 발음 나는 거예요. 어느 가잘, 가을.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이게 순경은 비읍이에요. 르 발음 나는. 셔발, 죄송합니다. 이게 문학작품에 나오는 거라. 셔발, 처형가예요, 처형가. 셔발 발기달에 밤들이 논이다가 들어자 자리 보곤 가라리 내이여라. 둘은 내려도 둘은 뒤에론고. 본디 내에다 말한 아자날 어때야리꼬. 어떠세요, 어머니? 쇼미더머니를 한번 나가볼까요, 제가? 안 쓰던 말을 저런 걸 이때 배우니 당연히 선행학습이 필요하긴 해요. 그렇죠? 기말 때는 보시면 바뀌어요. 화법과 작문 기초 보이십니까? 그리고 문학의 역사 이에 현대문학 이렇게 가죠. 고1 때 전범위를 다 다뤄요. 전범위를.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문학만 공부하든지 문법만 공부한다든지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전범위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등 국어학은 다른 어마어마한 학습량이 필요해요. 중학교 때 국어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과목이었고 조금만 공부해도 되는 과목은 모르겠으나 고등학교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학년별 교사별 유형이 모두 달라요. 중학교 때는 국어 선생님이 한 명이에요. 일주일에 들어오시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는 화법 선생님 따로, 문학 선생님 따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내신 시험의 절대 지조는 누구죠? 절대 갑은 누굴까요? 저 학교 선생이었어요. 대원외고 교사. 학교 교사죠. 학교 수업을 등한히 하고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는 없어요. 제가 내신 때 되면 그러거든요, 아이들한테. 선생님 숨소리가 거칠어진 시점까지도 적으라고. 뭔가 눈빛이 달라졌거나 표정이 변했거나 그러면 그 부분도 체크를 하라고. 사람이 방금 전에 낸 문제는 강조하게 되거든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까지도 다 적으라고. 왜? 절대 갑은 학교 선생님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너무 디테일하고 치졸하게 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체크하라고 하고
범위에 따라 유형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신에 해당하는 거는 학교 수업에서 잘 적어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학이 중심인 경우에 연관 외부 작품에 대한 대처 능력이 필요한데, 본인이 인사이트를 갖고 있고 통찰력을 갖고 있고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었고 어떤 작품을 보면 다른 작품들이 브레인스토밍이 일어나서 땅땅땅땅땅땅땅땅 떠오르는 친구면 학원 안 다녀도 돼요. 그렇지 않다면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있으니까. 역대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문법이 중심인 경우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외워야 돼요. 그거는. 암기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거니까.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좀 걱정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이거 고교학점제는 넣었는데요. 그냥 제발 현재 중2 애들부터 적용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 아들도 전년도에 어떻게 했나 보고 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안 해본 거잖아요. 고교학점제. 혹시 모르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 목표는 뭐로 삼아야 된다 그랬죠? 재수 안 하고 한 번에 가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생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렇죠? 이 책이 고교 학점대 전반을 다 다루고 있는 걸 여기다 다 넣어놨어요. 왜냐면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아직 안 해본 거라 현재 계획되고 있는 고교 학점제에 관련된 내용은 이 책에 다 있어요. 혹시나 우리 아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재수를 하게 됐거나 혹시 동생 있나요? 동생 있는 집 한번 손들어 볼까요? 어머니?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읽어보셔야겠죠. 그렇죠? 자, 현재 안양 지역에서 시범학교는 양명여고하고 평촌고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현재 고3 수험생의 경우도 선택 과목이 올해 처음 도입됐잖아요. 학교 커리큘럼의 변화는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과목만 나눴다 뿐이고 문항 조절이 됐다 뿐이지 화법과 작문은 기존에 나오던 스타일이었고요. 언어와 매체는 기존의 문법이었어요. 그리고 현재 중2 애들부터 제발 적용됐으면 좋겠고 이거는 기존의 학습 커리큘럼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대신에 이동 수업 같은 게 많아질 거예요. 기존에는 아이들이 반에 있으면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거였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동 수업을 하면서 그 수업을 들을 것이고 필수 과목이 많기 때문에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심화 과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장 자체가 고교학점제를 당장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 우려되는 것은 만약에 고교학점제가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실행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수능은 자격 기준화 될 거예요. 미국 SAT처럼. 어느 학교든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학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이수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각 대학별 자율성이 높아져요. 수능이 자격시험화되면 평가할 거면 미국 하버드에서는 하버드, 뭐 스탠포드면 스탠포드, 시카고되면 시카고대, 걔네가 뽑듯이 고교학점제가 완성이 되면 수능은 미국 SAT처럼 자격 기준화되고 내가 필수적인 과목을 이수했는지 그냥 간단한 평가시험으로 보게 되고 학교별 본고사 같은 제가 95학번이에요, 어머니. 나이가 나오는데 그러면 저희 95학번이 고1 때 학력고사 공부했고 고2 때 수능 2번 본다 그랬다가 고3 때 수능 1번 본 세대입니다. 입시 제도의 마루타. 고1 때 열심히 외우라고 해서 외웠더니 고2 때는 외운 건 안 나온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직 안 봐봐서 모르겠대요. 그럼 저희도 2번 보내요. 그렇겠지. 그런데 그 다음에 너희는 1번 본대. 이랬던 세대예요. 그쵸? 그러면 입시 제도로 가는 게 매년 바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고교학점제 같은 게 생긴다면 대혼란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고 입시 제도의 변화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미국식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입시 제도는 자꾸 미국을 따라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고 근데 현장 교육은 일본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수행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 아이들까지는 기존 체제가 유지될 거라고 보입니다. 고교 학점제에 대한 건 참고 자료집으로 제가 다 제공해 드렸어요. 네,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저희 학원에 오게 되면 저희는 총 1년에 1과정, 2과정, 3과정, 4과정, 5과정 과정별로 진행을 합니다. 최소한 한 과정은 다녀야 수능을 공부하면서 내신을 추가해서 공부하는 형태의 수업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0과정은 12월 달입니다. 5주. 기본 선행과정. 1과정은 7주. 겨울방학 1, 2월. 설 주간 빼고요. 2과정은 1학기 중간고사 직전 대비까지. 3과정은 1학기 기말고사 직전 대비까지. 4과정은 2학기 중간고사 직전 대비까지. 5과정은 2학기 기말고사 직전 대비까지. 3과정, 4과정, 5과정은 10주, 9주, 10주, 10주 이런 식으로 가요. 계속 수능 공부를 하는데 5주는 수능 공부를 했으면 뒤에는 내신 대비로 연관시켜서. 그래서 내신 때 따로 학생을 받질 않아요. 희한한 학원이죠. 저희는 내신 때 학생들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왜냐? 이 기본 베이스가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수능의 형태를 먼저 공부를 하고 학교별 내신 대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과정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3명이에요. 나눠서 들어가요. 4명이네요. 그렇죠? 학교가 많아서요. 보시면 학원에 오게 되면 출석 체크하고요. 과제를 제출을 해요. 수업은 기본 개념을 공부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4시간이에요, 수업이. 대한민국에 있는 국어학원 중에서 본 수업이 4시간인 학원은 저희밖에 없어요. 보통 3시간, 3시간 반. 선생님 많이 들어와봤자 2명. 저희는 4명. 혹은 3명. 그래서 80분씩 영역, 아까 보셨죠? 고1 커리큘럼. 전범위 다 다루는 거. 왔을 때 문법, 문학, 독서, 영역을 다 해요. 개념 정리를 다 하고 주차별 테스트는 어휘 테스트를 봐요. 한자와 한자성어, 속담, 관용어구 이런 거 매주 외워야 되는 거. 수능에서 그런 문제를 내요. 한자의 문맥적 의미를 물어보고 1번 뭐 획득, 2번 체득, 3번 습득 이런 거 물어보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복습 테스트는 복습 과제물이 나가기 때문에 풀어왔는지를 보고 테스트를 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의고사 클리닉 성적표 배부. 세상에 3년을 다녔는데 한 번도 성적표를 못 받았다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아이의 동의를 구해서 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아들들.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프린트 있는 거 보고. 저 아들이요. 현재 중1인데 가방 열어봤더니 초등학교 4학년 때 프린트가 있더라고요. 야, 너는 이거 안 무겁니? 애가 점점 가방이 이만해지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엔 지게 지듯이 다녀요. 애가 지게를 지듯이. 와, 어쩐 거야. 매주 저희는 성적표가 나가고 문자가 나가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모의고사 성적표 나갔다고. 그 얘기는 뭐냐? 본수업 4시간을 했어요. 그거 이외에 한 회분의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클리닉을 받아야 돼요. 선생님한테. 왜? 30명이든 40명이든 그 수업에 배워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배우든 지금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계시는 유튜브로 지금 보시는 어머님들 마찬가지고. 틀리는 건 개별적으로 다 달라요. 문법 어려워하는 애 있고, 고전문학 어려워하는 애 있고, 독서 어려워하는 애 있고, 맞죠? 그러니까 실전 적용을 하고 클리닉을 받아야 돼요. 아픈 게 다 다르니까. 뭐가 감기약을 줘야지 배탈약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매주 성적표로 해서 나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매주 성적표는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나갈 것이고 그걸 못 보신 거면 가방 한 번만 열어보시면 거기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프린트가 있더라고요. 이 밑에 건 뭐 좀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얘네가. 안양 평촌 지역 최다 수강생 강사진 부끄럽네요, 정말. 근데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팀이 저희는 고1 때 학생들을 맡으면 그 선생님들이 계속 고2, 고3까지 데리고 올라가요. 이 팀이 올해 고3 수능까지 가르친 팀이에요. 다시 이제 고1로 내려간 거죠. 이 팀이 600명 가르쳤어요. 600명.
다른 학원 3개 정도 규모죠. 웬만한 중학교 하나 학생 전체를 가르친 팀이에요. 뭐 자체 교재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제가 너에겐 누가 있느냐? 라고 말한다면 얘네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잘 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린 이유는 혹시 여기 신규생이 있을까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신규생? 저희 학원 안 다니는 친구. 네. 나가실 때 짐이 많기 때문에요. 특히 우리 신규생 어머님들한테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원생 어머님들은. 나갔을 때 짐이 많으니까 왼손에 짐을 드시고 오른손에 카드를 드시고 나가시면 데스크에서 먼저 접수를 도와드릴게요. 마감이 빨라요. 제가 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어머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등록하시라고 한 겁니다. 등록하시라고. 왜냐? 저희 학원은 이름 달고 하는 학원입니다. 정동민 국어논술학원. 이름 달고 하는 학원인데 부끄럽지 않게 지금까지 이렇게 잘 가르쳐 왔다는 건 그만큼의 자신감과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한 번 맡은 아이들은 끝까지 책임을 져요. 중간에 포기만 안 해주면. 중간에 의지만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 제가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잘 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자면 제발 뭔가를 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힘든 거 아는데 힘든 거 아니까 제가 물론 지금 코로나라 원내에서 못 먹지만 저희 아이스크림, 음료 이런 거 다 무한 제공해 주고 있어요. 나갈 때 들고 나가서 먹으라고 하고 코로나 이전에 학원에서 편안하게 먹었었죠. 그리고 어머님 어머님 지금 핸드폰에 문자로 쿠폰이 갔을 거예요. 여기 뒤에 80T라고 해서 거기 가시면 그 쿠폰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마시고 전화가 너무 많이 거기 보면 모바일 쿠폰이니까 그 번호를 누르시면 돼요. 신용카드는 안 된다고요. 모바일 쿠폰이니까 모바일 번호를 누르시면 커피를 드실 수 있고 모든 음료 드실 수 있고 남은 금액은 적립이 돼요. 그것도 자꾸 전화로 물어보시는데 5,000원 쿠폰인데 4,000원 쓰셨으면 1,000원은 나중에 거기서 또 쓰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손님이 오셨으면 원래 따뜻한 차를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질 못해서 제가 나가면서 댁에 가시면서 추우니까 드시라고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긴 시간 이렇게 제 말씀을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국에도 이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